집을 못 사게 막으니까는 외국 사람들이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세 쓸모없이 사라져 월세의 폭등이 일어날 겁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돈 냄새 맡은 글로벌 부동산의 공룡들 몰려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은 아파트를 비싸고 올라간 아파트를 못 사게 하고 저가의 아파트도 못 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예전에도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고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많이 사고 이랬잖아요. 외국 자금이 유입이 됐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출 규제가 없거든요. 그 동네에 돈을 대출받아서 유입시켜서 우리나라에 집을 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집을 갭 투자를 못하게 막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풀렸지만은. 근데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냐? 한국에서는 거래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외국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 공룡들이 뭐 개인이 사는 거냐? 개인이 아니라 한국서 이제 임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동산 글로벌 큰 기업들, 모건 스탠리라든지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ICG 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임대차 시장의 진출을 연이어 선언한 상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임차 사업들이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임차 시장이 되게 전세 때문에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꾸준하게 전세 대신 월세들이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래를 잘 못하니까 외국 기업에서 한국과 손을 잡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임차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수익을 얻으려고.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거래를 못하게 막아 있고 힘든데 외국의 기업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또 흘러갔고 지방의 중하급지 거래는 안 되고 상급지나 중산층의 자산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 거래가 안 되고 외국 자금 유입이 되고 과연 이 상황이 건전한 거래의 상황일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규제를 했는데 이익을 보는 집단이 따로 있습니다. 상급지에 집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받고 한국의 집을 못 사게 막으니까는 외국 자금이 유입이 되어서 외국 사람들이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수단으로 억제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명목 때문에 시장을 그냥 이렇게 거래를 조금 저지시키면요 나중에 부작용은 가격의 급등으로 올라올 가능성들이 되게 큽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정책 모기지론도 이제 이번 달부터 조금은 한도가 줄어들잖아요. 생애 첫 주택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규제의 의미들을 요즘 제가 찾기가 어렵고 이번 정부에 제가 기대했던 뭐 제가 기대한다고 정부가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기대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뭐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이 월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에 공룡들이 몰려온 게 직접 주택을 투자를 해서 임차에 대한 수요층들을 끌어당기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월세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의 규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규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세 사기의 여파, 대출 규제까지 여러 가지의 규제 때문에 아파트의 월세 거래는 역대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토부 자료를 이용해서 매일경제인가 거기서 플랫폼 중에 다방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켰는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은 2021년도에는 보증금이 한 2억 천 정도가 되었고 90만 원 정도가 평균 월세 가격이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2024년도에 보니까 2억 천에서 보증금은 1억 9,900, 한 2억 정도 비슷하게 한 1,000만 원 정도 떨어지지만요. 보증금이 105만 원 정도로 평균 가격들이 월세 가격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동시에 월세의 거래 비중 자체가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 임차 거래에서 59.2%가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차 전체 거래 59.2%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임차 시장의 전세는 40.8%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세의 비중들이 좀 늘어났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전세 거래 비중하고 월세 거래의 개수 자체는 건수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 줄어든 데에서 월세의 비중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월세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서울 같은 경우에 상급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도 지금 월세 가격들이 좀 많이 꿈틀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월세가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과연 전세에 대한 사기도 있고 뭐 대출 규제까지 있으니 월세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게 영원히 유지가 될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세 수요가 잠시 줄고 월세가 강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임대차 3법의 규제를요. 지금 정부가 계속 유지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라는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임대차 2법, 3법으로 4년간 묶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임차 물량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오르겠죠. 근데 전세가가 오르는데 문제는 뭐냐? 전세가가 많이 올랐어요. 78주, 79주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전세가가 비싸니까 월세로 수요가 전향을 하는 방향성들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월세가 강세고 전세가 좀 줄어든 이유는요. 임차 물량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전세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함에 있어서 월세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월세 수요로 전향하는 게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난 이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조건부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하고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요 역량들이 전세도 조금 둔화시키고 매매를 그 월세를 조금 앞당기는 어떤 역할들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심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을 막네? 심리가 위축되겠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자금들이 좀 부족하네? 집을 살려고 하는데 자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보면서 미래 집값에 불안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런 규제들이 조금은 풀려 있으면요. 매매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참여를 보류하고 매매를 보류하고 조금 더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전세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요들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전세 수요로 늘어났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78주, 79주, 80주 가까이 전세가가 꾸준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올랐기 때문에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월세로 전향하는 수요로 또 옮겨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세 번째 원인이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 무서워 이제 월세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빌라는 무서워. 서울 오피스텔 전세금이 2천만 원이 급등을 했다. 빌라의 전세가 힘드니까 오피스텔로 옮겨가는 수요들이 빌라보다 많아졌습니다. 빌라의 전세가 무서우니까 오피스텔의 전세나 월세로 이제 올라가서 이 서울의 오피스텔의 전세금들도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전세 사기 얘기가 원희룡 장관 때 조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한 달 전에 나온 신문을 보면은 강원도 얘기가 나오면서 강원도 전세 피해자가 뭐 250건이 넘어라고 했지만요.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나 경기, 대전, 인천, 부산을 보면요. 그 건수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걸 계속 이슈화 시키면서 큰일 났다. 이 전세는 없어져야 되는 제도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제도고 그리고 여기에 사기친 사람들이 많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는 생각들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슈가 계속 커지는 상황들이 되었으니까. 이런 신문들도 나왔잖아요.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증보험에서 돌려준 돈이 4조가 넘는데 보증보험은 이것들을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게 많은 거예요. 자본 확충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낸 대안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여서 원래 공시가의 126%까지 보증해둔 거를 112%까지를 줄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거래가 안 되거든요. 빌라 시장들이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의 전세를 더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면요 세입자들한테 돈을 더 못 돌려줘요. 왜냐하면 내가 3억짜리 전세를 맞췄는데 보증보험에서 해주는 게 이제 3억이 아니라 한 2억 8천까지 7천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빌라를 투자한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3천을 못 구해요. 그래 겨우 이번에 맞췄다고 쳐요. 근데 이 126%가 112% 바뀌면요 이 3천만 원에서 또 2천만 원이 깎여요. 그럼 또 그것들을 내주고 그 2억 5천 정도에서 전세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임차인들이 못 버텨요. 빌라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오히려 무너짐과 동시에 이게 극복이 되면 나중에 이게 부작용이 가격으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전세 사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제 제도의 시스템들도 수정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슈를 크게 시켰기 때문에 빌라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월세 보증금도 1년 사이에 42%가 올랐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비아파트의 월세의 보증금과 가격도 올라갔고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도 위로 올라가는 양상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월세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은 이제 전세만 사라지고 월세만 살아날까? 남을까? 결론을 말하면요. 전세의 어떤 상황이나 보증금의 형태들은 조금은 변형될 수 있지만요. 전세는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계획에서 관례상의 도로, 관례상 도로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왜 인정을 해주냐? 그거를 온건하게 아무 피해를 받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고 꾸준히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길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세도 우리는 당연하게 관념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활용했던 걸로 꾸준하게 이어왔는데 이거를 한 번에 없앤다고 하면요 시장의 교란들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형태의 변화는 이루어지겠지만은 전세 제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월세와 전세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재밌는 건요. 시장이 하락할 때, 매매가가 하락할 때도 전세 소멸론이 나오고요. 시장이 월세 수요가 많아질 때도 전세 소멸론이 나오고요. 전세가가 또 올라도 전세 소멸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불패 깨지면 전세 쓸모없이 사라져. 이때가 2023년도에 어떤 분이 칼럼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장이 좀 하락할 때죠. 2023년 초니까는 상급집만 좀 일부 움직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전세 소멸론은 이때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3년은 최근 아니냐? 2021년도죠. 요때는 어느 시대냐? 급등장이었습니다. 이때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전세가도 올라가니까 월세 수요로 전략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월세가 오르니까 전세가 사라진다라고 전세 소멸론들을 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월세로 이동하면서 수요가 또 생기겠죠. 이때도 또 전세 소멸론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건 2020년대잖아. 그 이전 건 없느냐. 자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12월 달 전세 대란은 전세 소멸의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14년 15년 전입니다. 이때도 전세 소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기냐. 전세가가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주춤한 시기, 지방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도 전세 소멸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10몇 년 전을 보더라도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한 15년, 20년 전에도 이 전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근데 전세가 소멸이 됐나요? 소멸이 안 됐습니다. 이것들이 변형이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그리고 전세가 소멸이 되면은 우리한테 너무나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월세의 폭등이 일어날 겁니다. 전세는요, 상당히 우리가 싸게 주거비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선택지가 하나가 없어지면요, 집을 사거나 월세를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층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한계가 줄어들면요,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 중에서 임차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가 없어지면은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월세의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적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가격들이 또 움직이겠죠. 더 높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전세는 제도적으로도 없애는 걸 힘들고 이것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다만 변경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월세가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왜 월세가 늘어날까? 전세가 지금 불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전세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시기가 202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금리가 급등했을 때, 그때는 전세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금리가 올라간 금융 비용을 지불을 하니까 월세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전세보다 월세로 가자라고 해서 일단은 전월세 거래량들이 늘었어요. 이때는 매매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2023년 이것도 2월 달이거든요. 금리 올라 월세 거래가 월세 매물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월세가 2023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군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금리가 아니라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라는 건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처음에 매매를 하려고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매매 시장이 안 좋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로 이동하겠죠. 근데 전세로 보고 있는데 전세가 불리한, 금리가 오르거나 전세가 급등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매매 수요로 가거나,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시장이 불안하고 금리가 올라가서 전세가 부담스러우면 이제 월세로 수요로 이동하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사이클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수요자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가 조금 도래했는데 요것도 또 금방 지나서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전세와 매매 수요가 또 늘어나는 시기로 바뀔 겁니다. 지금은 월세지만은, 왜? 대출이 풀리면은 사람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은 예대차 금리가 큰데 라고 하지만요, 내년 초 되면은 예대차 금리가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금리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시기예요. 은행들은 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규제를 했고, 왜 그러면은 경쟁을 할 필요가 없냐? 영업이익 목표 달성했거든요. 끝났어요. 이제 우린 내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내년은 왜 금리가 내려가냐? 예대차 금리가. 내년에는 상품을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영업 실적들 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서, 예대차 금리를 낮춰서 상품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월세보다는 이제 전세 수요로 또 가는 수요들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럴 가능성들이 큰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는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시기는요, 보통 경제적 난관이나 뭐 사회적인 뭐 난관들이 크게 도래했을 때 전세가가 급락합니다. 우리 급락했죠. 이번에 2022년도. 그리고 그런 급락 이후에 매매가와 동시에 전세가가 오르는 장들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좀 그렇게 펼쳐졌죠.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IMF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경제 위기 이후에 전세가가 완전 급락을 했었어요. 진짜 바닥을 다지면서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이 상승을 했어요. 97년도에 전세가가 급락을 했고 98년도 이후에는 전세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난관이 언제 있었죠? 카드 대란. 2002년도에 카드 대란이 있었습니다. 카드 대란 때 전세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근데 그 이후에 2024년, 2026년도가 2차적으로 전세가가 급등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세가 급락 급등이 언제 왔느냐? 서브프라임 때요. 서브프라임 때 전세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2007년도. 그런데 2008년도에 전세가가 2011년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가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꾸준히 올랐죠. 그래서 우선 전세 수요가 좀 늘어나는 시기들이 언제냐면요. 일단 경제적 난관 때문에 가격들이 뚝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 난관이 방금 말했던 서브프라임이나 IMF도 있지만은 이번에 금융적으로 가격들을 낮췄던 계기가 금리 인상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컸잖아요. 왜 금리 급등을 했을까요? 그 전에 유동성 시장을 너무 만들어서 이자가 완전히 금리가 0%인 제로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풀으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가지고 금리를 급등을 시킨 겁니다. 근데 금리를 급등을 시키니까 문제가 뭐가 됐죠? 자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다 해서. 그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원래 금리가 절대적인 상수는 아닌데 그때는 절대적인 상수에 준하도록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이 된 겁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떨어진 게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을 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지금 전세가가 거의 80주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은 둔화 양상이 있지만은 둔화 양상이 있어서 이게 또 월세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치지만요.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공급도 부족한 시기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말했던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금 조금 쉬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로 저는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매매가를 또 자극시키는 시기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가 또 언제냐면요. 인위적으로 정책을 개입시킬 때 전세 가격들은 좀 크게 움직입니다. 실질적으로 1989년도에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의무화 늘렸을 때 임대인들이 전세가를 미리 올려받는 현상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심각하게 올랐느냐. 전셋값에 우는 서민들 1990년도 전세 파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일가족이 목숨을 끊어 뭐 자살하는 데도 있었고 이때도 되게 전세가들이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은 정책적으로 전세금을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2020년도에 임대차 입법들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을 때 전세가 급등을 했죠. 그 급등한 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금리 인상 때 급락을 한 거고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인위적으로 세입자들의 정책들을 개입할 때 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들을 건드렸을 때 전세 가격들은 요동을 크게 칩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움직이는 시기들은 이런 경제적인 난관이 있을 때, 정책적인 개입이 있을 때 가장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안정화된 시기는 언제였냐? 안정화된 시기. 가장 안정화된 시기가 1990년부터 1996년도였어요. 무엇으로 안정시켰을까요? 이때는 200만 호 건설로 안정을 시켰어요. 공급이 되니까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안정이 됐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이 90년대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든 게 김영삼 정부로 이어졌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와 매매를 안정시키는 거는 뭐냐? 공급 물량입니다. 공급 물량.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월세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 전세가 안정화되는 방향성도 얘기를 했고 전세가 지금 등락이 있는 거는 정책적 개입이랑 시장의 가격들이 푹 떨어지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금융적 상황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그게 지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안정화가 되려면요. 공급이 충분히 나와야 돼요. 공급이 90년대와 96년도처럼 200만 호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전세라든지 뭐
그 월세라든지 그 다음에 매매까지도 다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강동 대단지 입주장 열렸다. 전셋값 상승에 급제동,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파크포레온이 강동의 대단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파크포레온의 전세가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나올 때도 6,600세대가 나오는데도 그때 전세가 영향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12,000세 2배나 가까운 데인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전세값이 생각보다는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주변이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 데들이 있긴 하지만요. 근데 요 부분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헬리오시티 때도 2018년도에 진짜 대란이 일어난다 했는데 한 2, 3개월 하고 끝났어요. 이 불안정함이. 아마 저는 지금 전세에 대한 수요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일시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내년은 어떻게 될까? 제가 전세가와 매매가를 안정시키는 거는 입주 물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입주 물량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은요, 공급 가뭄이에요. 아파트 공급 가뭄 심화. 내년 입주 물량 2013년도 이후에 최저라고 합니다. 신규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전세가가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신규 공급이 와야지 전세 수요들이 그 신규 물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많이 없으면요, 전세가는 불안해진다. 인허가 물량 당분간 2, 3년간 불안하게 공급을 못 낼 것이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차 물량이 매매 물량으로 10년 차가 되는 것들이 내년부터 쏟아져 나올 것이다. 내년에 전세가가 지금처럼 둔화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신규 공급이 없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내년에 전세가와 매매가는 안정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정화되는 게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를지, 급하게 오를지 이건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요의 이동이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가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 불안정한 모습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전세는 존재할 거고 수요의 이동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시장이 안 좋으면 전세로 이동하고, 전세가 불리하면은 월세로 이동하고, 월세가 불리하면 또 전세로 가고, 전세가 또 어중간하면은 매매와 월세를 고민하고. 그래서 전세가 없어질까? 월세가 지금 월등히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고 전세의 유형의 변형, 보증료가 반전세의 유형들로 조금은 변형될 수 있는 여건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전세 자체가 없어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내년은 전세가 안정적인 것보다 가격들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함이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